진로 문제의 답은 이거예요. 자, 그 헤지펀드의 성과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그 R1이 될 수도 있고 R2가 될 수도 있는데, 헤지펀드는 그 경우에 어떤 식으로 그 피를 받아가는가 하면 무조건 이 경우나 이 확률이 이렇게 P1, 1-P1 이 경우나 무조건 기본적으로 매니지먼트 피 F는 받아가죠. 그러니까 P1 곱하기 일단 최소한 F를 받아, 최소한 F는 받아간다는 뜻이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F를 받으니까 이거는 그냥 F로 이렇게 테이크아웃 나와도 상관없어요. F는 받은 데다가 플러스 만약에 어느 정도 이상의 B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피를 받아간다 그런 얘기니까, 뭐 이건 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고, 그건 제가 다 커버해서 이거 말고도 다른 실로 쓰는 학생들도 다 100점을 줬습니다. 자, 일단 수익률이 R1으로 실현되면 그 확률은 P1이고, R2로 실현될 확률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1-P1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F를 받고 최소한 F보다 많아야 되고, 만약에 R1이 B보다 더 크다면, R1이 B보다 더 크다면 그 더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G만큼의 비율로 또 피를 받아간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성과 보수가 되는 성과 보수. 여기서 여러분들이 B 대신에 R1-F로 쓴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텍스트북에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이 문제는 분명히 이 B보다 더 클 경우에 G가 처리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R1-F로 쓴 사람은 사실 틀린 건데 제가 부분 점수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분 점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R2로 실현됐는데 R2가 B보다 더 크다면은 거기 이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G만큼의 또 매니지먼트 피를 받아간다 그런 얘기죠.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R1-F 이런 식으로 쓴 사람은 제가 부분 점수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린 자, 이 프로젝트를 뱅크가 실행을 하면은 평균적인 프로젝트 전체의 캐시플로우는 이 경우 혹은 지금 뭡니까? 은행에 들어오는 돈은 캐피탈은 이만큼, 디파짓은 이만큼,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은 그냥 C 플러스 D가 돼요. K가 뭐가 되든지 간에 둘이 합치면은 C 플러스 D가 되고, 그 중에 C만큼은 은행에 안전히 보관하고, 나머지를 이제 특정 위험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나머지 D만큼 투자하게 되면은 그 실현 결과는 이렇게 혹은 이렇게 나온다. 그러므로 이제 평균 값을 계산해 보면은 플러스 B, 마이너스 B 캔슬 오프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프로젝트 전체로부터 나오는 캐시플로우고, 이 중에서 예금자들한테 돈을 갚아줘야죠. 예금을 이자를 줘야죠. 원리금을. 그래서 전체 캐시플로우에서 예금자들한테 갚아줘야 될 돈이 뭡니까? 디파짓이 이만큼이니까 D 플러스 K 타임스 E니까 여기에다가 1 플러스 이자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남는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므로 리턴 온 에쿼티는 이 프로젝트 이 은행의 리턴 온 에쿼티는 은행에 들어오는 캐시플로우 디바이드 바이 자기들의 자본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맞추면은 이 전체 점수는 퀴즈에서 점수는 여기까지 맞추면은 퀴즈 점수 자체는 이렇게 했습니다. 퀴즈 점수 자체는 괄호 치는 거는 3개 나왔는데 3점씩, 문제 푸는 거 하나 나왔는데 6점, 그래서 다 합치면 15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약속했던 15점이 되는 거고, 이건 6점 배당됐는데 여기까지 맞추면 3점. 이렇게 맞춘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자, 이 은행의 수익성이 은행의 자기 자본이 줄어들수록 더 커진다. 그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편미분 해야죠. 편미분. K가 바로 그 은행의 자본이 얼마만큼 줄어드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원래 C였는데 K가 커짐에 따라서 K 모두 상수라고 양수라고 했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E는 상수고 K는 변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E는 변하지 않는 거고 K는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의 캐피탈이 줄어들수록 은행의 수익성은 높아진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요걸 하면 돼요. 요거까지 쓴 사람, 그러니까 여기까지 3점, 맞추면 3점. 나머지 3점 남았죠. 이제 6점 만점이니까 요런 표현을 쓴 사람 1.5점. 나머지 3점에서. 요 표현까지 왜냐하면 이거를 잘못 계산한 사람은 이걸 잘못 계산한 사람은 여기서 맞았어도 여기서 여기는 틀리고 이후의 과정은 맞았어도 여기서 잘못 썼기 때문에 이게 틀리는 거죠. 근데 이것까지 맞춘 사람은 이걸 맞춘 사람은 나머지 3점 중에서 1.5점 줬고 이것까지 다 맞춘 사람은 나머지 1점 다 줬어요. 그래서 다 맞춘 사람이 한 사람. 칭찬이니까 또 알려줘야지. 근이가 다 맞췄어. 생각하기 싫은 상황인데 근이가 다 맞췄어. 그리고 여기서 4.5점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맞히고 아마 probably 아마 동규하고 다은이가 아마 여기까지 맞힌 것 같아. 다은이가 4.5점 받았거든. 아마도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지.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는 이거를 라운드 ROE, 라운드 K 타임스 이를 쓰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부분 점수를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문제에서는 제가 K는 변수고 E가 상수라는 얘기를 안 했고 그냥 이것만 나와 있었고 여러분도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전체가 이제 뭡니까? 이 전체가 캐피탈 적게 하는 그런 변수죠. 그러니까 그게 클리어하지 명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운드 ROE, 라운드 KE를 쓴 학생도 있어요. 그 학생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이죠. 그 학생은 부분 점수를 줬습니다. 혹시 그렇게 쓴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라운드 K. 그래서 그 학생은 부분 점수를 줬어요. 적지 않게 준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자, 이 수업은 좀 파이낸스 수업 치고는 좀 독특한 수업.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파이낸스 수업을 했을 적에는 다 거의 100% 문제 푸는 프로블럼 솔빙 퀘스천을 냈는데 여기는 그렇게만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로서는 사실 좀 시간을 더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런 수업이에요. 또 이건 또 뭡니까? 실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저도 그러니까 좀 강의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수업이고 시험도 결국은 문제 푸는 것과 어떤 그 서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엇갈려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 시너라는 표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인가 봅시다. 결론 우리 했습니까? 이거 했나요?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오케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ABS가 자꾸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봤지만 BBB 클래 트란시가 몇 개가 나왔었어요. 그 그림에서 몇 개 나왔었어요. 기억 안 나요? 지난주에 했는데 몇 개가 나왔어요? 4개 나왔죠. 4개. 그러니까 그 4개의 트란시가 다 모두 트리플 B를 받았는데 그럼 외부 사람들은 신용평가 기관을 가장 신뢰하니까 당연히 비슷한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어떤 게 가장 위험하고 어떤 게 덜 위험하고 우리 얘기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똑같은 위험이 아니다. 트리플 A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공부는 안 했지만 어떤 중견기업이 발행한 채권, 그 기업 채권이 트리플 B 등급을 받았다고 하자. 여기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잃을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 회사가 디폴트가 나는 경우에, 부도가 나는 경우에. 부도가 나면은 그 회사의 자산은 제로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남아있는 것만큼은 채권자들이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아있는 자산이 원리금 원래 채권은 페이스 밸류에 예를 들면 40%에 해당한다. 그러면 $100 투자하는 사람이 $40만 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트리플 B 같은 경우는 왜 초크가 없지? 원풀이 있고 원풀에서 다시 원풀에 예를 들면 트리플 B 이게 원래 이제 트리플 B 채권이죠. 여기서 다시 AB에서 나와서 이거를 다시 트리플 A 트리플 B 이렇게 만든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만 본다면 그리고 트리플 A 더블 A가 예를 들면 50%다. 여기 원금에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됐다고 한다면 이 채권 하나라고 합시다. 이 채권 하나가 디폴트가 났어요. 디폴트가 나와서 아까 얘기한 대로 $100 투자한 사람들이 $50만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50% 디폴트가 나면 이 디폴트는 어디로 할당이 됩니까? 이 50% 디폴트는 일단 여기부터 할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한 번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투자한 사람들 같은 트리플비는 여기는 50% 살아남아 있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C인할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그런 표현이에요. 이것이 만약 이 정도 됐다면 이렇게 컸다면은 이 정도의 그 위험이 예를 들면 뭐 20%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기 하위 20% 할당이 되니까 이것도 세이프 할 수가 있는데 C나면 C날수록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진다. 그걸 볼 수도 있고 요게 또 C나면 C날수록 요게 이 트리플 B가 이런 식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적게 차지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하위부터 이렇게 그 디폴트를 할당해서 이제 부실을 전가하는데 그 폭탄을 맞을 확률이 더 큰 거죠. 그런 식의 표현이 여기 나오는 C입니다. C. 이러한 현상은 more pronounced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더 명백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에코노미컬한 용어죠. 이러한 현상은 이 트리플 B 사이의 이런 차이점. 어떤 거는 어느 정도 건지는데 어떤 거는 한꺼번에 모두 몽땅 잃어버린다. 이 차이점은 어느 경우에 더 심해지는가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트렌치들이 점점 이렇게 C인할수록 더 심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트리플 A나 트리플 B나 트리플 B를 트리플 A로 바꾼 것 뿐입니다. 왜 ABS 자산담보부 증권의 트리플 A 트란시는 트리플 A를 받은 그 코퍼릿 반드보다 더 thin한가, 더 위험한가? 그거를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애초 어떠한 그 모기지 풀로부터 ABS가 만들어졌는데 이 ABS에서는 단 두 가지의 트란시만 만들어졌어요. 그 등급만 트리플 A와 트리플 B. 여기서 트리플 B와 트리플 A의 비율을 X 대 1-X를 잡았다.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대출 자산으로 구성된 전체 그 모기지 론 풀이 있는데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ABS가 발행이 됐다. 이 ABS는 트리플 A와 트리플 B로 이루어진 굉장히 간단한 구성인데 그 원금의 비율은 트리플 B 대 트리플 A가 X 대 1-X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리지널 그 몰기지 풀에서 첫 번째로 먼저 발생하는 100 곱하기 X 퍼센티지만큼의 손해는 당연히 그러니까 X 비율만큼의 손해는 당연히 트리플 B로 전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손해는 ABS의 트리플 B가 모두 흡수하게 되고
트리플 A 그 ABS 트리플 A 트란시는 세이프하다 그런 얘기죠. 어느 정도 세이프합니까? 100 곱하기 X%의 손해가 발생할 때까지 세이프한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이제 트리플 B는 50%, 트리플 B는 40%, 트리플 A는 60%의 원금 비율로 발행이 됐는데 원 모기지 풀에서 예를 들면 30% 손해가 났다. 이 30%는 당장 모두 트리플 B가 다 흡수할 수밖에 없고 35%가 손해가 났다. 그것도 트리플 B한테 할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40%의 손해가 날 때까지는 트리플 A 그 트란시는 안전한 거죠. 이 다음에 다시 이 ABS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또 하나의 ABS가 발행이 됐다. 이름하여 ABS CDO. 이거는 기초 자산이 뭡니까? 트리플 B예요. 트리플 B. 웜풀에서 ABS가 발행됐고 이때 트리플 B의 비중이 X였는데 다시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ABS가 발행됐고 여기서도 트리플 A, 트리플 B 등급을 받았다. 그 받은 비중은 이번에는 제가 두 번째 ABS는 이렇게 주니어, 시니어를 이제 표시를 이제 더블로 했어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요번에 이 ABS의 주니어와 시니어 트란시의 비율은 요번에 Y 대 1-Y다. 그러므로 오리지널 풀에서 처음에 이만큼 이만큼의 트리플 B가 모두 망하는, 트리플 B가 모두 파산하는 그 정도의 손해지, 이 중에 트리플 B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그 중에 곱하기 또 Y만큼만 손해가 났다면, 자,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100 곱하기 X가 어느 부분을 커버하는 겁니까? 100 곱하기 X가 의미하는 부분은 어떤 트리플 B예요? 첫 번째 트리플 B 아니면 두 번째 트리플 B? 첫 번째 트리플 B가 이만큼 손해를 커버하는데 그 중에서 Y만큼의 여기 Y 곱하기 100을 또 해줘야 될까? 퍼센트를 하려면 어떻게 정확히 표현해야 될까? 100 곱하기 0.4는 40%, 40%에서 40%에 또 30%로 한다면 곱하기 0.3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퍼센트를 한 번 하고 끝이고, 자, 이 트리플 B가 커버하는 손해가 이 정도인데 이게 모두 다 손해 난 건 아니고 그 중에서 Y 비율만큼만 손해 났다고 한다면 그거는 다시 여기서 트리플 B와 트리플 A로 다시 나눠졌기 때문에 두 번째 트리플 B 트란시가 이거를 흡수하고 두 번째 CDO의 두 번째 ABS의 트리플 A 트란시는 안전하다 그런 얘기죠. 어느 정도 안전합니까? 어느 정도 손해 날 때까지 안전합니까? 원래 원풀의 첫 번째 ABS에서 트리플 B가 감당할 수 있는 손해가 이만큼인데 이 중에서 또 하위 Y 비율만큼은 얘가 감당하고 그 이상은 이제 여기가 감당이 되는 거죠. 원풀이 있고 원풀에서 ABS가 발행됐는데 ABS는 XY다. 이게 이제 트리플 A, 트리플 B 되는 거죠. 다시 여기에서 또 ABS가 또 발행됐어요. Y 1-Y 비율로 1-X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이 트리플 그러므로 이 트리플 A는 언제까지 어느 만큼 손해로부터 안전한가 하면, 자, 일단 이게 모두 손해가 나면 얘네 다 망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정도가 100 곱하기 1-X네. 아니, 제가 XY를 거꾸로 했나요? 이렇게 된 것 같다. X, 1-X. 아마도
y 1 마이너스 y 곱하기 x 퍼센티지만큼 손해나면은 얘는 모두 다 망하는 거지. 이 전체가 망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요거까지만 손해나면 이거는 출입해는 안전하죠. 곱하기 y까지 하면은 이거는 안전하고, 애초에 첫 번째 출입해는 얼마만큼 안전합니까? 이거는 이만큼까지 손해나는 건 안전하죠. 얘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100 곱하기 x만큼 손해까지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얘는 애초 풀에서 이만큼 손해까지는 안전하고, 예를 들면 x는 0.4, y도 0.4라고 한다면 얘는 40% 손해까지는 안전하고 얘는 16% 손해까지만 안전하다. 그러니까 같은 트리플 A로 등급을 받았지만 이게 훨씬 더 안전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트리플 A가 똑같은 트리플 A는 아니다. 그런 책의 내용이 굳이 이제 그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100 곱하기 x, 이게 더 thick하죠. 어떤 게 더 thin하냐, 어떤 게 더 얇은가 하면 두 번째 트리플 A가 이 정도 손해까지만 안전한 거고, 첫 번째 트리플 A는 이 정도 손해까지 안전하니까는 이게 더 thin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애널리틱한 얘기 없이 그냥 설명하는. 자. 또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가 하면, 뭐 이런 얘기죠. 이 ABS나 ABC도의 트리플 A는 사람들 생각보다 혹은 신용평가기관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이 높았다. 이건 이제 다른 측면에서 얘기인데, 왜냐하면 ABS 트란시들의 원래 자산인, 그것의 기초 자산인 원 언더라잉 모기지, 여러 가지 다른 대출 자산, 모기지 론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의 디폴트 코렐레이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졌다. 마켓이 굉장히 스트레스된 상황에서, 마켓이 굉장히 위험이 발생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전에는 그렇게 코렐레이션이 높지 않았는데 이런 특별한 경우에서는 코렐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한꺼번에 망하면 그 씬한 그런 트란시들은 같이 이제 날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간과한 점은 어떤 걸 간과했는가 하면, 특별한 시장 상황에서는 스트레스 마켓 컨디션이라는 굉장히 이제 위급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 디폴트 코렐레이션들이 원래 코렐레이션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 이거는 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외환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 곳에서의 문제가 생기면은 전 세계적으로 빨리빨리 전파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간과했기 때문에 간과했는데 이런 것들이 실현되면서 생각보다 리스크가 높다는 것이 판명됐다 그런 얘기죠. 밑에 얘기는 그래서 같은 트리플 B 트란시라 하더라도 ABS 트란시가 채권보다 코퍼레이트 반드에 트리플 B 받은 코퍼레이트 반드보다 더 위험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전 세계 금융위기로 퍼져나갔는가, 금융위기 및 실물 시장의 위기까지 퍼져나갔는가 얘기입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 이런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산이 되면서 그 결과가 굉장히 확대해서 나타나게 됐는데, 첫 번째로 일단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받고, 여기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를 받는데, 애초에 대출을 해준 은행조차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 일종의 개런티, 일종의 그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모기지와 관련된 거의 모든 첫 번째 그 기관부터 최후의 그 인베스터까지 다 손해를 봤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른바 flight quality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flight quality?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유명. 무슨 뜻입니까? 이 표현만 보면은 좋은 질의 금융상품으로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날아간다 그런 얘기. 다 그쪽으로 그쪽에만 투자를 하게 됐다. flight quality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투자자들이 어떤 그 부도나 파산을 이렇게 목격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높은 수익률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막 부도 나고 파산되고 투자 손실 나는 걸 보게 되면은 다 필요 없다. 그냥 안전한 자산만을 원한다. 이런 심리가 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자산만 팔려? 미국의 정부 국채, 미국 정부가 발행한 가버먼트 반드 이런 것만 잘 팔리고 그 외에 코퍼레이트 반드 이런 것들은 잘 안 팔리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이런 것을 이른바야 flight quality라고 얘기를 하죠. 주식시장에서 이제 주식시장이 주가가 막 떨어지고 주가가 붕괴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1년에 2% 주는 예금이라도 예금만 하지 이렇게 주식시장에 과감하게 투자를 안 한다. 그러므로 미 국채와 코퍼레이트 반드 사이의 스프레드 이게 바로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 크레딧 리스크 프리미엄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더 커지는 거죠. 더 위험하게 인식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일반 사기업체들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은행들이 플라이트 퀄리티 이제는 안전한 데에만 투자하려고 하니까 파산 위험이 있는 자신들의 고객들한테 잘 안 빌려주게 됐고 이러므로써 신용 경색이 일어났대. 예전에는 잘 빌려줬는데 뭐 담보 있거나 담보가 없거나 신용으로 잘 빌려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잘 빌려주지 않게 됐다. 그래서 이른바 신용 경색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신용 경색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유명한 말이에요. 신용 경색. 크레딧 신용 위기 뭐 이렇게 크레딧 크라이시스가 아니고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크레딧 크런치. 그런 표현 들어본 적 없어요? 크레딧 크런치. 신용 경색 위기를 더 이상 이제 돈이 안 돈다 그런 얘기죠. 크레딧 크런치, 플라이트 퀄리티 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은행이 돈을 더 안 빌려주니까 사기업체가 망하면 이제 그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까지 파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물 경제까지 파급이 돼서 2007년, 2008년도에 그 실물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았죠. 그리고 ABS나 ABS CDO들, 트랜시들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걸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 등급이 다운그레이드 됐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성이 굉장히 낮아졌고 굉장히 낮은 가격에 팔리게 되었겠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크레딧 레이팅에 거의 맹목적으로 많은 의지를 했는데 그 문제도 크레딧 레이팅 자체도 그렇게 릴라이블 하지 않다,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은행들, 시티뱅크, UBS 이런 은행들 다 엄청나게 큰 손해를 받고 가버먼트가 개입해가지고 다 구제해줬다. Too big to fail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리먼 브라더스 같은 데는 그냥 망하도록 이제 내버려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다른 금융기관들도 많이 파산을 했죠. 그리고 그 대가를 이제 은행들이 치르고 있다. 어떻게 치르고 있는가 하면 예전보다 더 많은 캐피탈을 자본금을 확충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동성 높은 자산을 더 많이 그 비율을 더 높여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추가적인 법안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그 룰들을 새로운 그 크라이티어를 충족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뭐 예를 들면 고유 자산으로 거래한 프로프라이터리 트레이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은행 자기의 돈으로 거래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서 망하면은 바로 은행의 자본 자체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은행에 이제 바로 부도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거.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은행 고유 자산으로. 은행은 원래 그런 기능이 가진 그런 기능이 주된 기능은 아니죠. 은행은 돈을 빌려서 예금자들한테 돈을 빌려서 대출자들한테 돈을 이렇게 건네주는, 이걸 뭐라 그래? 파이낸셜, 이렇게 돈을 받아서 건네주는 역할만 한다. 그래서 이런 중개를 영어로 뭐래? 파이낸셜 인터미디어리라고 얘기를 하죠. 은행은 원래 기본적인 기능이 그건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산, 자기 자본으로 투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이제 규제가 강해진 거죠. 혹은 심지어 파생상품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서 제가 쓴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렇게 은행이 자기 자본으로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은행의 손실이 크게 나면은, 이제, 결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행에 대한 주주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자본금이 까지니까. 은행의 CEO는 별 손해를 안 봐요. 은행의 CEO가 반드시 은행에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이런 문제는 굉장히 유명하죠. 월가의 모든 큰 은행들이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을 때도 불구하고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그 월급을 챙겼다, 이런 것들이 당시. 그래서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그런 운동도 그때 나온 거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떤 게 잘못됐을까? 뭐, 첫 번째 저자가 얘기한 것은 이런 거예요. Good times would last forever. 사람들이 경제가 좋으면은, 특히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좋았죠. IT 주가 엄청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러면 이제 계속 집값도 오르고 경제 좋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착각이라 그런 얘기죠. 최근에 거의 10년에 한 번씩 이제 문제가 터져. 90년대 말에는 IMF 크라이시스가 왔고, 2000년대 말에는 월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왔고, 그러면 2010년대 좀 중반이죠. 앞으로 이제 한 년밖에 안 남았어. 뭐 이제 사람들이 좀 교훈을 얻었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생각났던 게, 여러분들 소니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제가 작년에 쓴 건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아주 엄청나게 블루칩 회사들이었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블루칩 회사들이었는데, 지금은 뭐 소니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이상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삼성에 비하면 이제는 뭐 여전히 좋지만, 이거는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지만은 예전에 같은 위상은 전혀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혁명적인 것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지금 구글이 제일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똑같은 걸 만약에 삼성이나 애플이나 구글에 적용한다면 앞으로 10년 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모르는.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어요. 한양 대학교 학생들도 지금은 다 비슷하지만 앞으로 2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시대가 계속될 거라는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것. 그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그 모기지로, 그러니까 대출해주는 그런 기관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대출해주는 대출 조건이 너무 이렇게 너무 낮췄다. 너무 릴렉스된 그런, 너무 완화된 조건 기준을 굉장히 낮췄다, 그런 얘기고, 신용등급 회사는 신용평가기관은 어떤 데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여기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자신들도 잘 모르는 그런 그 금융상품에 대해서 레이팅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사이언티픽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제대로 된 어떤 정보나 노하우를 가지고 할 수가 없었고,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집을 사면 오르고, ABS 트란시를 사면은 AAA 트란시를 비교적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 수가 있으니까 거의 굉장히 쉽게 돈을 버는 것을 발견했다 생각을 한 거죠. 얘네들은 머니머신은 항상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돈을 버는 어떤 그 대상을 발견했다 생각하고 집이나 집 관련된 ABS 투자를 했는데 그게 버블이 터지면서 모두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자, 이 ABS의 트리플 A는 사실은 트리플 A를 받은 채권과 아주 동일한 정도로 비싸게 팔리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거보다는 좀 약간 싸게 팔렸는데 아무래도 싸게 팔렸는데 여전히 그 리스크 위험이 리스크가 트리플 A 정도라고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바긴이었죠.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굉장히 우량의 채권 상품이었죠. 그것이 계속될 수는 없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모르고 이런 짓을 했다. 그 다음에는 또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은행들이 그 모기지를 이렇게 증권화해서 팔은 다음에 왜 다시 또 그런 증권화된 그 트란시들 왜 다시 또 사들였는가? 좀 말이 안 되죠. 자기들이 이렇게 팔아서 이익을 보고 난 다음에 또 자기들이 투자 대상도 이것들을 많이 편입을 했다. 여기서 저자가 제시하는 이유는 그 레귤레이션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레귤레이션에 따르면 너무 위험한 자산을 편입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모기지 그 자체보다 모기지를 언더라잉 기초 자산으로 한 그런 트란시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재밌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은행도 자꾸 대출 혹은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대출을 많이 해주면은 그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캐피탈도 더 많이 확충해야 되고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 대신 대출을 해서 대출 자산을 만드는 것보다 이러한 ABS 트란시들을 투자해서 거기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트란시들은 그렇게 리스크가 높지 않은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리스크 관련 레귤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 투자를 했다. 이거는 자기들이 비싸게 팔고 다시 비싼 가격에 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좀 이상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전에 배운 거하고는 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짓이 벌어졌다. 이해관계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아주 간단한 example을 들겠어요. 자, 이 공인회계사들은 공적으로 회계 감사를 수행을 해주고 그 회사로부터 돈을 받죠. 그러면 공인회계사에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감사하는 회사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고 싶은 인센티브가 있어요? 아니면 가능하면 좋게 평가하고 싶은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연의 임무가 망가지는 거죠. 예를 들면 매경의 기자, 어떤 경제신문의 기자가 증권시장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의 주가 전망. 그런 기자들은 주식 전망을 만약에 가능하다면 좋은 쪽으로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 나쁜 쪽으로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호황이면은 경제신문이 더 잘 팔릴까? 아니면 주식시장이 불황이면 더 잘 팔릴까? 당연히 호황이면 잘 팔리겠죠. 아니, 그러니까 불황이면은 아예 뭐 경제신문 보는 게 의미가 없잖아. 모르겠어요. 불황이기 때문에 경제신문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경험적으로 보면은 호황일 때 모든 사람들이 해피해요. 주가가 오를 적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해피해요.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행복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심지어 신문 기자들조차도 다 그런 분위기에 편성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을 반대하고 문제를 지적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닥터 둠으로 유명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야? 노리엘 루피니. 제 박사과정 지도교수예요. 뉴욕 NYU.
근데 이분이 처음에 논문 반 정도까지 지도교수였는데 5명 지도교수였는데 나머지 논문 이분이 하도 논문 지적을 많이 해서 이분 굉장히 어떤 식인가 하면 논문을 써가지고 가져가잖아. 그러면은 하루 만에 새빨갛게 그냥 칠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체크를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교수님들은 논문을 쓰고 와서 이렇게 제출하면은 2달이 걸리도록 코멘트를 안 해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메인 지도교수도 아니었는데 그때 젊었으니까 90년대 말에 그러니까 그 지도교수가 이 사람도 이제 지도교수 커미티에 들어오자 그래서 그때 NY에 온 지 별로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 그때는 몰랐지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지. 그 유명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좋은 게 좋다에 편성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제대로 한 사람이고, 또 작년에 노벨상을 받은 예일대학의 누굽니까? 경제학과 예일대학에 누가 또 작년에 경제학상 받았어요? 작년에 3명 받았지? 저도 받았는데 유진 파마? 유진 파마라고 못 들어봤어요? 유진 파마라고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쉴러? 예일대학의 쉴러라고 이 사람 서로 반대되는, 이 사람은 시장이 이피션트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가장 유명한 주식시장에 관한, 주식시장의 주가는 항상 이피션트하다. 그래서 weak form efficiency, 중강형 efficiency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은 했었고, 이 사람은 시장은 irrational하다, 비합리적이다. 서로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둘 다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쉴러 아니면 노리알 루피니 같은 사람들은 그 100명 중 99명에 포함되지 않고 1000명 중 999명에 포함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견을 과감하게 밝혔죠. 이거 주식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 자산 버블이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이제 그게 실현됐을 적에 나중에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의 이해관, 아무튼지 긴밀하게 아니면 느슨하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치 CPA가 자기가 감사를 해야 될 회사를 철두철미하게 객관적으로 감사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회사들은 또 아니면 적은 어느 회사들은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감사 의견을 내려고 한다. 자기 맨날 나쁘게 감사 의견 내는 사람한테 클라이언트 회사가 자꾸 감사를 의뢰하겠어요? 예를 들면 A 회계사한테 감사를 의뢰하면은 굉장히 나쁘게 나오는데 B는 웬만하면 좋게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B로 자꾸 의뢰하게 되니까 비즈니스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맨날 수업 시간에 퀴즈 보고 학점 납부해주고 그러면 학생들이 43명밖에 안 듣는 거죠. 자, 대출 기관들은 어떠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얘네들은 대출을 받을 만한 차입장과 그걸 정확히 판단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관심은 이거 받아서 다시 ABS로 팔아 먹을 수 있을까? ABS 만드는 그 주체한테 팔아 먹을 수 있을까? 그것만이 유일한 관심이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고, 또 어떤 주택에 대한 주택의 담보 가치가 어느 정도 높은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될 그런 담당자들은 되도록이면 좋은 평가를, 주택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해줌으로써 은행들을 기쁘게 해줬다 그런 얘기죠. 가능하면 은행이 직접 감정평가를 할 수 없을 테니까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했겠죠. 그럼 감정평가사는 가능한 은행과의 비즈니스를 계속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집 가격을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좋은 집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 다음에 ABS 만든 그런 주체들도 수익성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려면 지금 자기가 받은 오리지널 플러부터 ABS를 이제 어떤 패키지를 만들어서 출한시로 팔아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돼요? 트리플A를 가장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트리플A를 많이 만들수록 트리플A는 상대적으로 비싸게 팔릴 테니까. 그런데 오리지널 풀은 제한되어 있는데 트리플A가 그렇게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용평가 기관은 또 이 사람들은 신용평가를 해주고 신용평가 대상이 된
그 신용평가를 의뢰한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으니까 가능하면 여기도 아까 CPA처럼 좋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겠죠. 정말 자기들이 사실 잘 모르는 트랜지션, 잘 모르는 새로운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의뢰한 사람들의 얘기를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들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자신들의 의무를 다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비극은 모든 관련자들이 자신의 의무를 정직하게 하지 않은 데서 이제 발생한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생하는 비극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모든 학교에서 A를 그냥 너무 많이 준다. 그럼 학생들도 해피하고 교수들도 뭐 언해피하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계속되면은 이제 결국은 학생들의 학점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점이 아니라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1박 2일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른 식으로 애들을 검증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트레이더들, 투자자들은 여기 투자하고 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얘네들은 대부분 많은 자기 급여의 많은 부분이 보너스인데 보너스는 거의 매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보너스가 책정되는데 결국 1년만 잘하면 그 이유는 장기 투자를 걱정할 필요 없이 과연 내가 사는 이 자산이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하고 안전한 자산인가 보다는 지금 당장 사서 돈 벌 수 있는가? 지금 당장 사면은 조금 비싸게 팔 수 있을까? 그런 프로핏에만 자기 성과에만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죠. 단기 성과에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저자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good times will never last forever. 착각하면 안 되고, 시장이 위험할 때는 시장 전체가 굉장히 높은 위험에 처했을 적에는 코릴레이션이 디폴트 코릴레이션이라든지 주가 코릴레이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아진다. 한쪽이 떨어지면 다른 한쪽은 예전에는 그렇게 떨어질 필요가 없었는데 같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고, 디폴트 레이트뿐만 아니라 리커버리 레이트도 이제 변한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위기 상황이 아니었을 적에는 디폴트 레이트는 20%였고 리커버리 레이트는 80%였는데 위기 상황에는 디폴트 레이트가 커지면서 리커버리 레이트는 낮아진다. 즉 예전에는 은행이 1달러를 투자했다면 얘네들이 얼마만큼 파산 시 얼마만큼 되돌려 받는가 하면은 평균적으로 얘네들 평균적으로 되돌려 받는 금액은 전체 투자한 금액의 20%는 디폴트가 되니까 나머지 80%만 남는 거죠. 그리고 20%의 디폴트를 했다 하더라도 그 중에 건질 수 있는 비율이 80%나 됐다. 그러므로 예전에는 이 두 개를 합치면은 꽤 적지 않았는데 위기 상황에는 디폴트 레이트는 커지고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작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일단 1달러 투자한 것에 대해서 70%만 온전히 건지고 부도나 30%에 대해서 온전히 건질 수 있는 거는 예전에는 80%였는데 지금 50% 이런 식으로 리커버리 디폴트 레이트만 문제가 아니고 회수율도 악영향을 받는다.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몇 개만 할까요? 그 다음에 너무 많아가지고 막 자 이제 보너스 기관에서 트레이더들에 대한 보너스 체계도 많이 개편해서 뭐 1년마다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받아주고 만일 처음에 좋았는데 그 다음에 나빠졌다 그러면은 그만큼 다시 그거를 이제 조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급여 체계를
성과에 대한 체계를 성과 보수 체계를 조정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5번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투자 대상이 너무 좋다고 느껴지면 투자하지 말라 그런 얘기야. 사람들 생각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바꿨다 그런 얘기죠. 이건 좀 너무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리지널 풀에서 트리플 A가 뭐 오리지널 풀은 트리플 A가 50%밖에 안 되는데 ABS를 통해서 트리플 A가 80% 나오면은 이거는 too good to be true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트리플 A를 30% 올릴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은 믿기 어려운 것들이고, 근데 이제 한동안 믿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투자자들도 레이팅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았고, 금융시장에서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자, 이 박스에 나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트란시, underlying asset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이 자체가 너무 thin하면은, 여기 뭐 트리플 A, 트리플 B 이런 것들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얘가 한꺼번에 망하면서 얘네들 모두 똑같이 망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문제점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트레이딩 얼퍼튜니티라는 얘기는, 이게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이 트리플 A, 트리플 B 서로 다르게 평가되고 다르게 가격이 매겨지고 있는데 얘네들의 언더라잉 에셋인 이쪽이 지나치게 thin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도가 나면 한꺼번에 이 전체가 부도가 난다고 한다면은 이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안전하든지 세이프하든지 둘 다. 그런데 트리플 A고 트리플 B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가격에 평가되고 있다면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고 이렇게 해서 트레이딩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그런 관련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부터는 좀 하드코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 있으면 예습을 좀 하세요. 여기서부터 뭐 델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나옵니다.